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문화인류학자 이규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억 57개국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현황과 또 이슬람 문화, 인류 문명에 대한 공헌,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19억 지구촌 4분의 1과 그 관계도 우리의 문제를 떠나서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500년 전부터 우리와 서아시아 이슬람 문화권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긴밀한 문화적 접촉과 역사적 교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와 이슬람 문화권과에는 얼마나 긴밀한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가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이슬람과 우리 그 1500년입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유럽이 중세천년 암흑의 시기에 빠져 있을 때 단연 인류 문명을 견인했던 찬란한 과학과 문명과 예술은 이슬람 세계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르네상스를 가능케 해줬던 문화적, 지적 원동력이 되었고 천년 세계 제국을 관리하면서 그 당대 지구상에 존재하던 모든 지역과 어떤 산물과 정보에 대한 기본적 DB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이 이미 그 시기에도 코리아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18명의 아랍 학자가 쓴 23권의 각종 지리서, 역사서, 백과사전 등에서 신라를 묘사한 책이 확인이 돼서 우리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고 또 2권의 책에서 고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우리 왕조실록의 조선 초기까지 이슬람 문화와 긴밀한 교류를 했다는 흔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이슬람이 생기기 7세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서아시아 중동 간의 그 관계를 알려주는 신비로운 흔적들이 놀랍게도 많이 발굴됩니다. 이게 신라 고분, 황남대총, 서봉총, 천마총, 금령총 등에서 발굴된 로마 페르시아형 유리입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저 색감이나 어떤 미학적 구도나 디자인들이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최고가 품격 있는 유물들입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손잡이가 있는 저걸 봉수형 유리병이라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보 193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추왕릉에서 이런 은그릇이 하나 발굴됐습니다. 타출 기법이라고 해서 안에서 두드려서 밖으로 볼록볼록하게 한 굉장히 어려운 공예 기법입니다. 근데 저 공예의 조각 내용을 보니까 당시 신라의 장신구나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페르시아의 아나히타 여신을 연상시키는 조각이 저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랑 국립박물관에 있는 은그릇에 아나히타 여신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신라 장인들이 이 아나히타 여신의 모티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조각을 해줬거나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던 공예품이 교역 물품과 함께 신라 사회에 전해졌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카페트는 현재 유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삼국사기 잡지라는 기록에 보면 성골, 진골, 육두품 신라 상청사회에서 구등, 탑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모직 깔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는 이 양모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직수입품으로 본다면 페르시안 카페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라 귀부인들이 저런 장신구들을 들고 다녔다고 상상하시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라에서 흔히 입수상조문이라고 하는 가운데 꽃나무가 서 있고 양쪽에 새가 쌍으로 받치고 있는, 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경주박물관 앞들에 있는 사자석상에 있는 건데 페르시아 형태와 아주 유사하고 많은 미술사 쪽 학자들이 저거는 페르시아 영향을 받았다고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에 가시면 이 불교 사찰에 저렇게 아름다운 단청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단청에 이게 사용되었던 저런 디자인들을 우리가 흔히 당초문이라고 합니다. 당나라에서 받아들였던 풀 디자인에서 당초문인데, 이걸 당초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 아라베스크 디자인, 아라베스크 모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칭, 시작도 끝도 없는 좌우상하의 대칭, 이걸 우리가 지오메트릭 디자인, 기하학적 디자인인데 이게 아라베스크 문양의 핵심입니다. 이게 실코드를 따라서 우리나라 단청이나 사찰이나 문살이나 또 기와와당이나 도자기 등에도 빈번하게 나타나서 이것도 두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고학적, 인류학적, 민속학적 어떤 정황 증거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와 중동 아랍 간에는 어떤 1500년의 깊은 교류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 교류가 있었다면 8세기면 1200년 전 비잔틴 제국이 쓰였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와 아랍 아바스 제국, 중아시아의 부카라와 사마르칸드, 당나라에서도 장안을 거쳐서 한반도에 이르는 이것이 1만 킬로 1번 물류 고속도로입니다. 실크로드 길이라고도 하죠. 이 1200년 전 8세기 9세기경에 과연 콘스탄티노플과 경주 사이에는 서로 문화 교류가 있었을까? 유물로 보면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다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문물이 전파됐을까? 어떤 루트로 이 문물이 전파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제가 동시 패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문화 전파 속도는 정확하게 낙타 이동 속도에 비례합니다. 낙타는 자기 몸무게의 2배에 해당되는 짐을 적재하고 400km를 중간에 사료나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이동해 갈 수 없는 놀라운 수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1시간에 4km를 갑니다. 성인 걸음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이동해 가면 하루에 40km를 갑니다. 그럼 10,000km면은 250일 정도 걸리죠. 38, 24, 8개월이 조금 더 걸립니다. 하루에 40km씩 가는 것은 10시간 잠 충분히 자고 또 새끼 밥 다 먹고 적당히 휴식하면서 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무역은 속도 경쟁, 가격 경쟁, 품질 경쟁입니다. 어느 상단이 어느 곳에서 무슨 물건을 싣고 어느 목표 시장을 향해 가는지 서로 모릅니다. 굉장히 경쟁입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담보하고, 예를 들면은 신라 경주시장에 도착했는데 8개월 만에, 근데 한 달쯤 전에, 보름쯤 전에 다른 상단이 먼저 와서 비슷한 물건을 풀어버렸다. 어떻게 되나요?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품은 목표 시장이 정해지면 그 물건은 가속도를 붙여서 빨리 가야 됩니다. 상대와 속도 경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음식 배달할 때가 다 속도 경쟁이잖아요. 옛날 사람이 지금보다 장사를 더 못했다, 이런 편견을 벌써 던지십시오. 과거 사람들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에 소위 말하는 욕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보다도 훨씬 교역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10km의 가속도를 붙이면 50km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20km, 30km마다 카라반사라이라고 하는 대상 숙소가 있습니다. 그럼 10,000km면 200일이면 옵니다. 길어야 10개월, 보통은 8개월이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콘스탄티노플과 경주 사이에는 약 8개월 단위로 동시 패션 시대를 살았다. 지나친 표현 같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콘스탄티노플 상류 사회에서 유행하던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장신구나 트렌드가 8개월 이후에는 신라의 성골, 진골, 육두품 상청 사회에 그대로 유행하는 겁니다. 문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파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콘스탄티노플 상류 사회에서 유행하던 이런 장식품, 공작새, 꼬리털, 비치모, 공예, 보석류, 여성 소품, 장신구들이 삼국 사기에도 그 기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그다드 일대에서 교역되고 유행하고 이제 낙타 등에 실렸던 페르시안 카페트나 모직 말 한 장, 또 아라비아 유향과 모략, 그리고 유향이 신라 국사 사찰에서 소위 말하는 정교한 향으로 피워졌다는 기록도 있고, 경주에서 어떤 석가탑을 복원할 때 유향 2봉지가 발견된 등도 있습니다. 그 옥으로 만든 빛, 에메랄드 제품, 유리, 금속 소개품들이 이 바그다드 일대에 실려서 신라까지 물밀듯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물류고속도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안에 왔던 이 물건들이 그 만주를 통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에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는 관계가 좋았던 시기보다는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는 시기가 훨씬 길었기 때문에, 또 주로 장안에서 왔던 그 물품들이 그 수양제가 뚫어놓았던 운하를 타고 양주나 항주 쪽으로 나와서 배를 타고 쿠로쇼라는 해류가 흐릅니다. 이 해류를 타고 대한해협을 거쳐서 경주로 들어오는 이것이 일본 루트고, 지금도 많은 수출선들이 이 해류를 이용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착역은 바다로 왔던 것은 그 종착역은 광저우지만 이 광저우에서 천주, 후주, 양주, 황저우까지 많은 아랍 상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신라 시장을 향한 이제 비즈니스를 이미 1200년 전부터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